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전기화학의 이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들과 그리고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지금 슬라이드의 이 사진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요 다니엘 셀이라는 셀이고요. 요 다니엘 셀은 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름에서 보다시피 만든 구한한 셀로서 징크랑 그리고 카파 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1월부터 우리가 1.1V의 전압을 내는 그런 전기화학 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망간 전지 이런 거 이제 가장 시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좀 뭔가 흥미를 좀 돋구기 위해서 전기화학이란 과연 어디에 쓰이냐, 요걸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다수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하루라도 없이 살 수 없는 것, 휴대폰이 있죠. 물론 이제 휴대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이런 것들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많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될 텐데 이런 휴대폰 그리고 뭐 랩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장치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장치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포터블 디바이스를 하는데 이런 포터블 디바이스가 개발되게 된 가장 큰, 이 발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배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할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LCD라든가 다른 장치도 중요하고 그리고 소형화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고 할 수 있으려면은 그만큼 오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수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들어있는 배터리 이것도 사실 이미 오래된 형태의 이제 이 휴대폰인데 여기 보신 것처럼 갤럭시 S4죠. 아주 오래된 건데 과거에는 이제 배터리가 탁찰식이라 가지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기화학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화학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배터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은 또 전기화학이 일어나는 배터리와 아주 유사한 시스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부식.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부식을 하거든요. 바로 코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바로 전기화학, 배터리와 아주 거의 똑같은 그런 반응이 여기에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제 전기화학 반응을 오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배터리를 보면은 3.8V의 배터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양이 9.88Wh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Wh예요. 여러분들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에너지라는 거는 전하량을 얼마큼 큰 전이차로 공급할 수 있는가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바로 Wh고 요거는 용량 곱하기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큼의 용량을 얼마의 전압 차이로 공급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9.88Wh라는 말은 9.88Wh라는 말은 여기는 안 나있네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얼마의 전하량을 가지고 잠시만요. 얼마의 전하량을 가지고 3.8V의 전압을 공급하는 이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용량 곱하기 전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이 9.88Wh가 될 거고 그리고 전압은 바로 3.8V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용량이 이 배터리 용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를 x로 두고 이제 계산을 하면은 바로 이거는 2.6A가 됩니다. 전류 곱하기 전압이 바로 파워 와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단위로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2.6A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2.6A는 좀 큰 단위이기 때문에 mAh로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2600mAh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른쪽이 2600이고 요즘 여러분들 뭐 휴대용 디바이스 요거를 위한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 뭐 만 또는 2만 mAh 이런 걸 쓰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용량 곱하기 전압 따라서 얼마의 용량으로 얼마의 전압을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 배터리라는 거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종량이라는 거는 얼마의 전류를 몇 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지 자 요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통해 가지고 얼마의 전류로 몇 시간 동안 지금 2.6 암페어 아워라는 거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6 암페어를 공급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1시간 동안 공급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1.3 암페어라고 하면은 2시간 동안 공급할 거고 그래서 물론 여기가 이 배터리가 얼마의 전류량을 공급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값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를 통해 가지고 뭐 전압 그리고 전류 그리고 시간 얼마큼 오래 쓸 수 있는지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용량 곱하기 전압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에너지를 이렇게 배웠어요. 에너지는 결국 한 1이기 때문에 QV WQV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외울 때 월드 쿠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전하량이라는 거는 얼마의 전류를 몇 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한 일은 전류 곱하기 시간 곱하기 전압. 그리고 또 요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전류 곱하기 전압은 뭐예요? 바로 파워죠. 파워. 얼마의 얼마의 와트로 몇 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지 이것도 에너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이 배터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찾기 쉬운 전기화학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전류가 무엇인지 이 용량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럼 과연 전압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결정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1장에서 조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깊은 것은 중간고사 이후에 나오는 배터리 쪽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건 사실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을 용어입니다. 터미널로지라 해가지고 우리가 오음의 법칙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리고 암페어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 그래서 쿨롱 퍼 세크로 이렇게 단위를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용량이라는 거는 영어로 capacity 그죠? capacity라는 거는 암페어 아워 또는 쿨롱으로 표시할 수 있고 쿨롱 또는 암페어 아워로 표시할 수 있고 자 요거를 전환할 수 있는 단위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해 잘 보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쿨롱이라는 거는 암페어 곱하기 초고 요 암페어 아워는 암페어 아워니까 그죠? 3600을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라는 거 그리고 파워라는 거 에너지 단위는 와트 아워 그리고 파워의 단위는 와트. 자 그리고 여기 커패시티 에너지 파워 요 전부 다 우리가 배터리라든가 이렇게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용어가 되는데 모든 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무게로 나눠졌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capacity 같은 경우는 gravimetric capacity 이렇게 말하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너지 density로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제 gravimetric 에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에너지 density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두 개의 뭐 배터리가 있다고 하면은 똑같은 두 개의 배터리라기보다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크기에 다른 배터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와트아워 1와트아워가 나오고 자, 여기에서 2와트아워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이 더 좋은 배터리라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면은 똑같은 크기를 해야지 우리가 비교가 되는 거죠. 1학년이랑 6학년이랑 붙어가지고 뭐 누가 더 똑똑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이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단위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부피 또는 무게로 나눠줘요. 만약에 이거의 무게가 1kg, 오른쪽의 무게가 2kg이라면 둘 다 동일하게 kg당 1Wh를 내는 배터리로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에너지 덴시티라고 이렇게 말하죠. 노멀라이제이션 무게로 노멀라이제이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파워, 에너지 이런 것도 조금씩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스스로 좀 자습을 하면서
이런 거는 네,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게 제 생각에는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양과 그리고 그에 따른 단위를 보시면은 차지의 단위, 차지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심볼, 요거 표현할 때는 바로 요 쿨롱으로 단위로 요 표시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에너지라는 거는 E라고 표시하거나 네, G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G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깁스 자유에너지에서 나왔겠죠. 그리고 E에 대한 단위로 줄 또는 칼로리, 그리고 포텐셜 E, 그리고 포텐셜은 줄 퍼 쿨롱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볼트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쓸 건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서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또 나오면은 맨 앞에 부분을 다시 다 돌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뭐를 하느냐, 지금 베이직 일렉트로케미스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전기화학 반응이 있으면은 이 전기화학 반응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했으면은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이 몇 가지 나오겠죠, 그죠?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데피니션 정의를 조금 하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화학이란 뭐냐? 전기화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글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렉트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케미스트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큰 범위라고 하면은 케미스트리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케미스트리 한 부분 또는 케미스트리 한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 일렉트로 케미스트리가 있습니다. 화학은 화학인데 일렉트로 를 하는 화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로케미스트리라는 거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 화학적인 변화를 다루긴 하는데, 화학이니까 화학을 변화를 다루겠죠. 근데 뭐에 따라서 나오는 화학적인 변화냐면은 바로 여기서처럼 일렉트릭 커런트,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화학적 변화, 전류 흐름에서 만들어지는 화학적 변화, 또는 반대로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어떤 전기가 나오는 것, 요거를 우리가 전기화학이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바로 일렉트로케미스트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전자의 이동과 그리고 화학적인 변화를 다루는 게 우리가 화학이죠.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라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산화환원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전자가 나오게 되죠. 그죠? 산화된 물질에서 산화된 물질에서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환원된 물질로 바뀌게 되고, 환원된 물질에서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산화되는, 그래서 전자의 이동과 화학적인 반응을 다루는 게 바로 전기화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밑에 이렇게 표시해 보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어떤 산화된 종에다가 전자가 반응을 해서 환원된 종으로 바뀐다. 요 반응 지금 아래쪽에 나타나 있는 거, 산화된 종에다가 전자랑 만나서 이렇게 환원된 종으로 바뀌는 거. 자, 여기에서 앞 학생들이 제가 이제 요 O, R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이게 어디서 제가 정의를 했는지 이걸 조금 학생들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한번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O라고 쓸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산화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R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환원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화종이라는 거는 산화된 종, 그죠? 산화된 종. 그래서 이런 어떠한 게 산화가 되어서 된 종을 우리가 산화종, 그리고 요게 전자를 만나서 환원이 되어서 만들어진 종, 요거를 우리가 환원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O랑 R을 많이 쓸 건데 학생들이 요거 나중에 다시 왜 O, R 쓰는지 요거 좀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많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렉트로케미스트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났을 때 그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값으로 전기, 일렉트리시티, 측정할 수 있는 값 또는 정량적인 값으로 일렉트리시티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전기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거를 뭐 부피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뭐랄까요? 수, 이 수소기체가 전자를 읽고 수소 이온으로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죠? 이온으로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함으로써 전자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있을 텐데, 부피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하기는 물론 뭐 어렵진 않을 수도 있지만은 부피의 변화를 쉽게 측정하지 못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전자 이동을 파악을 한다면은, 전자가 두 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은 실제로 전자 이동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죠. 자, 이렇게 쉬운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기화학은 다른 화학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게 그리고 측정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화학 반응이 나타나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뭐냐면은 바로 전극과 전해질의 이 계면 시스템입니다. 자, 화학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바로 전극과 전해질에서 계면에서 나타나게 돼요. 자, 왜 그러냐?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자주 드릴 건데, 전극이라는 건 뭐냐? 전극이라는 거는 요거는 전자의 컨덕터, 그래서 일렉트로닉 컨덕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렉트로닉 컨덕터. 그럼 전해질은 뭐냐? 전해질이라는 거는 아이오닉 컨덕터예요. 컨덕터가 뭐예요? 컨덕터는 바로 어떤 전도체라는 거죠. 일렉트론은 일렉트로닉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라이트는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징크라는 요런 전극이 있다고 하면은, 자, 얘를 어떤 전해질에다가 이렇게 담궜어요. 전해질 담궜을 때 얘가 이온화를 하는, 모든 금속은 이제 이온화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온화를 해가지고 2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전자도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게 이제 전극이고, 요게 이제 전해질이 되는데, 요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서 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 계면에서, 그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전극과 전해질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전기화학에서 다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화학이라는 거는 전류 흐름에 따라서 화학적인 변화를 다루거나, 또는 화학적인 변화에 따라서 전자 튀어나오는 거를 다루거나, 또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을 다루는 게 전기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로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용동, 부식, 그리고 일렉트로크로믹 디바이스라던가 배터리, 슈퍼커파시터, 그리고 도금, 이런 것들이 바로 전기화학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뭐를 다룰 거냐? 바로 전극과 전해질의 계면을 다룰 거고, 그죠? 그리고 그때 또 어떤 경우를 다루냐면은 어떤 전기적인 포텐셜이 인가되었을 때, 또는 전류가 인가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을 다룰 거예요. 자, 이거를 반응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뭐를 할 거냐면은 전기화학 셀을 만들어서 전기화학 셀을 관찰할 거예요. 자, 요거를 왜 이렇냐? 자, 아까 다시 한번 요 위에 그림으로 돌아가서, 자, 요 그림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전극 전해질 계면, 요 부분이 지금 관심이 있죠, 그죠? 요 부분이 지금 관심이 있는데, 요 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응, 즉 이제 일렉트로드와 일렉트로라이트 하나의 영역 하나의 요 부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관심인데, 우리는 이때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전류를 측정한다던가, 전자 이동을 통해 가지고 전류를 측정한다던가, 또는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압을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전류의 흐름을 알 수 있죠. 이 전자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류나 전압을 측정을 해야지 우리가 이게 전기화학 시스템이 되고 우리가 여기 관심 있는 이 징크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계면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를 측정하려고 해도 이게 전극과 전해질이 하나만 있으면 측정할 수 없어요. 자, 왜 하나 할 수 없냐? 요걸 좀 밑에 그려 볼게요. 자, 요렇게 왼쪽에 그립시다. 자, 요렇게 지금 전극 있어요. 징크 전극이. 그리고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자, 징크가 아까 징크 이온으로 바뀌면서 좀 작아도 이해해 주세요. 전자가 나오는데, 자, 이게 전자가 나와서 전자 흐름 측정하려면은 이렇게 뭔가 연결해야 되겠죠. 도선을 통해 가지고, 그죠? 지금 이 액체의 페이즈와 요 고체의 페이즈 사이에 흐르는 전류 흐름 측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도선을 뭔가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에 전자가 얼마큼 많이 이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면서 우리가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연결하는 순간 바로 이 도선과 요 도선과 요 전해질 사이에 뭐가 형성되겠어요? 또 다른 전극과 전해질 계면이 형성되겠죠. 자, 요 부분을 제가 확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선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죠? 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요 도선은 결국에 또 전극이 될 거고, 요거는 또 바로 죄송합니다. 요거는 바로 또 전해질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연결하는 도선조차도 또 다른 금속이 될 테니까, 뭐 카파라든가 일반적으로 그런 걸 이용해서 할 텐데, 요것도 또 다른 전극 전해질 계면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관심 있는 시스템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싱글 인터페이스인데, 일렉트로드와 일렉트로라이트 인터페이스, 싱글 인터페이스인데, 실제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바로 두 개의 전극과 한 개의 전해질이 있는 시스템이, 최소한 두 개의 전극과 한 개의 전해질이 있는 이 시스템을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하냐면 바로 일렉트로케미컬 시스템이라고, 일렉트로케미컬 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전극과 한 개의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그래서 이때 두 개의 전극인 시스템을 바르고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하프 리액션이 일어나는 극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화학을 다루게 되면은 항상 전기화학 셀을 이렇게 다루게 된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전기화학 셀이 어떤 건지를 이제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이 처음에는 조금씩 천천히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은 갑자기 아주 빠르게 간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처음에는 좀 하나씩 토대를 밟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좀 익숙해지면은 조금씩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슬라이드를 다시 요약하면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전극 전해질 계면에서의 반응이 궁금한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로케미컬 셀을 만들 수밖에 없다. 두 개의 전극과 한 개의 전해질, 최소한 두 개의 전극과 한 개의 전해질이 있는 시스템. 그래서 전기화학 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전기화학 셀의 크게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는 갈바닉 셀, 셀이고, 하나는 일렉트로리틱 셀이라고 해요. 갈바닉 셀은 그냥 갈바닉 셀, 일렉트로리틱 셀은 우리말로 전해 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건 어떻게 두 개를 분류했는지, 항상 두 개를 분류를 하게 되면 그거의 기준이 뭔지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자발성을 기준으로 요거를 우리가 분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발성을 기준으로, 조금 흐리네요.
자, 자발성을 기준으로 갈바닉 셀과 그리고 일렉트로리틱 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은 갈바닉 셀은 자발적인 전지, spontaneous. 자, 영어로 알아두시면 좀 더 좋아요. spontaneous라고 하고, 일렉트로리틱 셀은 비자발, non-spontaneou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non-spontaneous. 그래서 화학 반응의 결과가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자유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전자가 일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렉트로리틱 셀은 비자발적이니까 반대로 외부에서 일을 가해줘야 되겠죠. 자, 외부에서 일을 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바로 전자를 공급해가지고 전자를 공급해서 그로부터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시스템. 요거를 바로 일렉트로리틱 셀이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본 징크랑 카파로 되어 있는 요 다니엘 셀이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요 갈바닉 셀이 되겠어요. 이때 징크랑 카파는 두 가지 다 이제 금속이긴 하지만은 이 서로 금속이라는 거는 용액에 담궜을 때 산화하려는 자발적으로 산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거의 산화 경향 자체의 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징크가 카파보다 좀 더 산화를 하려는 경향이 더 커서 전자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징크 쪽에서 전자가 나와서 카파 쪽으로 전자가 자연스럽게 외부의 힘 없이 들어가면서 이 전자가 일을 하게 돼요. 뭐 외부에 이렇게 저항,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전구 같은 게 있다면 빛을 밝혀준다던가 이런 걸 하겠죠. 이런 게 바로 갈바닉 셀. 일렉트로리틱 셀은 반대로 외부에서 어떤 전압을 전류나 전압을 공급해가지고 일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셀. 이게 바로 일렉트로리틱 셀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카파 전해질, 카파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요 어떤 황산, 요 전해질에다가 카파를 넣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플래티늄을 넣어가지고 외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해가지고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유도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제가 파워 서플라이 외부에서 전압을 공급한 거를 많이 얘기할 텐데 플러스를 공급하는 쪽, 마이너스를 공급하는 쪽. 자,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플러스를 공급하는 쪽은 우리가 산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를 연결한 쪽은 마이너스 공급한 쪽은 환원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외우기 좀 어렵다. 그렇다면은 자, 플러스를 연결한 쪽에서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서 뭐를 끌어당기겠어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워 서플라이의 마이너스 쪽은 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공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공급하면은 전자 공급될 거니까 다른 쪽은 환원을 시키겠죠. 자,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갈바닉 셀과 일렉트로리틱 셀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바닉 셀에서 산화 환원을 한번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징크 쪽에서는 산화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고 했는데 산화를 해서 전자를 공급하고 카파 쪽에서는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되는데 이때 산화하려는 경향이 더 큰 쪽, 산화를 하는 쪽을 뭐라 하냐면은 에노드라고 환원을 하는 쪽을 캐소드라고 합니다. 자, 에노드 캐소드에 대한 용어는 뒤에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냥 여기서는 갈바닉 셀, 일렉트로리틱 셀에 대해서 한번 차이가 어떤 건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우리가 다니엘 셀, 카파랑 징크랑 연결되는 거에서 외부에서 외부 저항을 연결해서 자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비자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을 때, 그때 우리가 전자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 자,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을 때는 전자가 공급되고 그리고 전자가 산화되는 쪽에서 에노드 극에서 이렇게 전자가 공급되고 그리고 환원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비자발적으로 일으킨다는 것은 산화 환원의 경향을 반대로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징크가 산화하는 쪽이 아니라 이번에는 환원이 되게 외부에서 마이너스를 전극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환원되는 카파 쪽에서는 이제 산화를 일으켜 가지고 플러스 극을 연결해서 산화를 일으킨 거. 자, 이게 바로 오른쪽은 일렉트로리틱 셀, 왼쪽은 갈바닉 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바닉 셀과 일렉트리틱 셀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바닉 셀은 자발적으로 진행된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 일렉트리틱 셀은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떤 화합물을 얻는 것,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자유 에너지를 낮추는 반응, 이게 자발적인 반응이 되겠죠.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자유 에너지를 낮추는 반응, 이게 이제 자발적 반응이 되고, 자, 이 델타 G라는 거는 이 프리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웠을지 모르겠지만은 상태함수 그리고 경로함수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상태함수라는 거는 현재 그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는 함수.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겪었던 경로에 따라서 좌우되는 값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정의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상태함수라고 해요. 뭐 예를 든다면은 온도라든가,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온도가 만약 25도라고 생각합시다. 25도면은 요 25도라는 거는 저희 주변 이제 분위기가 25도라고 한다는 말은 이 주변이 뭐 30도 갔다가 50도 갔다가 80도 됐다가 다시 20도로 와도 지금 현재 상태는 그냥 25도인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온도가 80도 갔다가 100도 갔다가 아주 높은 온도 갔다가 25도 떨어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얘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갔으니까 25도 플러스 10도 또는 현재 온도가 밑으로 영하로 뭐 영하 100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왔다고 해가지고 25도 빼기 뭐 10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죠? 현재 상태 그대로 정의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상태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요 자유에너지라는 게 바로 요 상태함수인데,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는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함수의 값이, 자유에너지 값이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자발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자발적으로, 그 말은 반응할 때의 자유에너지는 여기 높은 곳에 있는 거고, 그리고 반응이 끝난 후의 에너지는 바로 여기에 밑에 있는 곳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을 넘기 위해서는 바로 요 언덕을 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는데, 지금 보라색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요 정도, 핑크색은 요 정도로 일단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얻어야지 이거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해서 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라는 거는 저절로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넘는 뭔가가 가해줘야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갈바닉 셀이라고 이렇게 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갈바닉 셀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은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서 전자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자 이동해서 바로 그게 에너지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10페이지, 요 페이지에서는 상태함수, 어떤 게 상태함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라고, 요거 리뷰를 하라는 뜻에서. 자, 제가 요 앞으로 이 슬라이드에다가 타이틀 부분에 이렇게 녹색 제목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는 뭐냐면은 리뷰하는 슬라이드를 우리가 녹색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업할 때 조금 빨리 스킵할 수도 있고 아예 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보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자, 녹색으로 표시된 요런 것들, 용어들, 요런 거, 요거는 뭐냐면은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건 항상 가장 기본, 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를 제가 녹색으로 표시할 텐데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외우셔가지고 꼭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주 이런 녹색 부분 용어들을, 터미널로지들을 잘 시험에 내요. 특히 1번, 2번 쪽에다가 뭐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여라 또는 설명하여라 또는 뭐 옳고 그름 이런 거에 자주 내니까 요것들은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태함수의 대표적인 예가 뭐 질량 이런 것들, 그죠? 현재 그 상태로 그대로 우리가 나타나는 값이 되어 있는 거죠. 뭐 프레셔, 압력이라든가 온도, 부피 이런 것들, 그죠? 네, 이렇게 상태함수가 있고 요거에 대비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경로함수라는 거. 경로함수라는 거는 이 거쳐온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다른 거. 자, 요거를 우리가 경로함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로 워크. 우리가 요렇게 자, 여기에서부터 뭐 어떤 벽돌을 밀어가지고 자, 요렇게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요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거랑 당연히 똑같은 거리로만 본다면은 거리라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여기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본다면은 동일한 이 똑같은 정도의 위치만큼 이동했겠지만은 당연히 아래쪽이 한 1이 더 많겠죠. 이렇게 경로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거. 이걸 우리가 경로함수라고 해요.